그러니까 네. 이삭금을 어떻게 주는가를 본다고 치면 뉴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면도칼로 잘라서 보는데 못 봅니다. 1mm에서 1.5mm 그때 출수 25일 전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은 15개 내지 17개의 엽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길게 나오는 것이 4개입니다. 그 2개가 딱 나왔을 때, 3개째가 나오려고 할 때가 그때가 출수 25일 전입니다. 보시면 엽이 이렇게 긴 엽이 2개 길게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출수 25일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나오고 4번째 나올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개가 나오고 4번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을 이제 지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칠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삭금을 진단하면 논에 들어가지 않고 벽토기에서 뽑아서 엽이 길게 전개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삭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금을 어느 시기에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논의 상태에 맞춰서 이삭금을 줘야 됩니다. 내가 재배하는 포장에 도복에 문제성이 없다고 하면 이삭금을 일찍 줄수록 벼 횟수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도복이 좀 우려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3엽이 나오고 4번째가 나올 때, 즉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면 그때가 도복 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나쁜데 면도칼로 잘라서 또 아니면 여비간장 이걸 할 필요 없이 이 긴 엽이 쭉 2개가 나오고 3번째 나올 때 평균적으로 이삭금을 주시면 되고 또 3개가 나오고 4번째 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출수 15일 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복이 약한 분들은 이삭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벼 재배 방법은 벼 생산 및 현황 및 트렌드 변화부터品종 특성에까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을 보면 2001년도에 108만 헥타를 재배하는 것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1년에 2만 헥타씩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줄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화작물 재배, 논콩 재배 등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이제 과잉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가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20%가 20%. 그나마 벼가 100% 이상이 되니까 곡물 자급률이 18.6% 나오는 거지. 밀이나 콩이나 아니면 다른 사료작물 이런 것들은요 1%대 비만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식량 쪽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위험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벼 재배 면적이 72만 6천 헥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해에 쌀 수량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우리가 생산한 쌀이 자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 벼 재배 면적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0만 다시 6천 헥타로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자, 벼 재배 면적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의 쌀 1인당 소비량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삼시세끼 꼬박 드십니까? 안 드세요? 사모님은 잘 못 보셨나 보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그 곡물 자급률이 지금 18.5%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올해 풍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흉년이 될 것인가. 올해 벼 작황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좋죠. 아직까지는 좋죠. 자, 기상을 보면은 그 해의 작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상을 볼 것 같으면 올해 비가 9일 동안 왔어요. 8월 2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왔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 9일 동안 왔지만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일조시수가 월등하게 높아요. 비는 왔지만 해가 쨍쨍하게 떴다는 거예요. 벼가 출수하기 전에는 농민들의 정성으로 완성이 되지만 벼가 출수하고 나서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풍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조도 좋아야 됩니다. 햇빛이 쨍쨍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보시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가 35도가 넘는 뉴스가 많이 쏟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기상을 전라도 기상을 뽑았어요. 전라도 기상을 뽑았는데 온도가 35도가 넘는 뉴스가 5일이나 나왔습니다. 벼 재배를 할 때 온도가 높으면 생육도 좋고 수량도 많아지겠죠? 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생산이 안 돼요. 또 벼가 출수하고 나서 온도가 높아버리면 수량이 줄어들고 신복백이 많고 공황이 발생이 많아버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밥맛이 뚝. 올 같은 경우에도 벼 생육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온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여름철을 지낼 때 낮에는 더워도 밤에 열대야가 안 되면 잠을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더우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틀어요. 이 벼는 에어컨을 못 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사람들 잠을 수면을 못 취하는데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호흡을 하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밤에도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무기호흡을 해버리니까 비절 현상이라고 해서 벼 색깔이 노란하게 그런 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농민들한테 사진 받고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랬는데 이런 비절 쪽에 대한 것들이 또 완전하게 불임이 되는 형태나 이렇게 벼 옆색이 비절 현상 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작황은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 대표적인 품종 중에서 그 지역 전체의 재배 면적의 80%를 점유하는 품종입니다. 벼의 수량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벼의 수량 구성 요소는 수수, 영화수, 등수 비율, 첨중. 그 중에서 가장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수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수. 이런 형태인데요. 올해 기상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간낙수 하시잖아요. 중간낙수 하기 2주 전, 요때가 분열 성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요 시기 때 일조가 많고 낮에 온도가 높고 밤에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면 새끼를 많이 쳤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새끼를 많이 쳤어요. 보시면 일미나 미품, 효품을 이렇게 보더라도 스캐일탄 경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년보다는 높았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떨어졌죠. 작년에 쌀 풍년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왜 안 됐죠? 작년에 굉장히 새끼를 많이 쳤는데 벼가 출수하고 나서 계속 비 왔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벼 출수하고 나서 계속 비 오고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천리충과 임시윤 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져요. 근데 올 같은 경우 기상을 보면은 아직까지 평년에 비해서 수수나 영화수가 굉장히 많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 새청루, 세입리 가장 전라도 쪽에서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보면은 올 같은 경우에는 벼 키는 좀 큰 상태였지만 전체적으로 경수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이 좋으면 풍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배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재배 면적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줄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20kg, 130kg 먹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 일본과 대만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50kg, 대만이 44kg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걸 먹고.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게 수산물. 1인당 수산물을 70kg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류 50kg, 과일도 50kg 먹고. 자, 여기에 밀가루를 34kg.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지만 쌀 이외에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쌀의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쌀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20명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쌀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20명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 쪽에서는 비료나 농약이나 노동력가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되는데 쌀 가격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어려워지는 이런 점인데요. 지금 제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의 쌀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하고 3년도를 해봤는데 천안 지역에서는 40kg 한 가마니에 94,000원, 22년도, 23년도 94,000원 반면에 이쪽 서천 쪽에서는 71,000원 주던 게 61,000원도 떨어졌습니다. 왜? 지역 간의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합니다. 그 이유가 이 천안 지역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목표로 나가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는 사람들이 100% 품종을 하는 반면에 이 시골 쪽으로 갈수록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5사람 중에서 2사람은 1인 가구. 지금 22년도 해남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1%가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이나 모든 농작물도 이제는 소포장 쪽으로 가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에 틀려갑니다. 그래서 유기농 쌀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오색밀을 만들어서 1kg짜리 5개를 만들어서 4만 원에 판매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제 또 반면에 이 농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져서 10kg에 5만 원을 받고 있고 5가지를 섞어가지고 오색밀을 만들어서 5kg에 4만 원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서초는 20kg에 7만 원, 즉 3,500원씩 해서 서울로 학교 급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농가는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농가는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였어요. 이 농가는 친환경 재배가 아니라 관행 재배 농가입니다. 자, 친환경 재배 농가가 쌀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 재배 농가가 높게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이 높게 받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친환경 하시는 분이 키로에 3,50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행 재배하는 농가가 키로 5,000원을 받고 있고 10kg에는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을 하느냐 관행 재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쌀을 내가 판매 전략을 가지고 판매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1kg짜리, 4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들, 딸, 그 아버지 다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딸은 판매,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걸 하는데 이렇게 쌀이 4kg짜리가
손으로 딱 들고 가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5kg짜리하고 비교해서 요거 하나 넣고서 가격을 같이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를 다 찍었는데요. 지금 제가 경기도 지역의 이 업체는 제가 유튜브를 못 찍었어요. 네, 못 찍어요. 이 업체는 5kg에 45,600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1kg에 9,000원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프면 아시죠? 호프면을 가지고 재배하는데 쌀을 씻어서 한 거고 수분 조절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먹어본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도 사 먹게 돼요. 저는 이제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학교 쪽도 제가 강의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쌀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먹는 것 때문에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입니다. 좋은 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다수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포장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쪽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8월 14일 날짜로서 쿠팡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완주에서 생산된 진동진표가 2020을 햅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충남에서 35,000원, 경기도 39,900원. 그래서 해남에서 히도메보레, 이거 한눈에 반한다. 근데 일본 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쌀이 1kg당 얼마를 하느냐? 1kg당 900원에서 1,200원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우리보다 쌀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쌀 가격이 높겠어요? 낮다고 생각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6배가 쌌습니다. 자, 우리 아까 쌀 3,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중국 쌀은 2,000원 받는 것도 있지만 1kg에 3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화점 가면 시설 잘 돼 있죠. 중국에 가면요. 어떤 쌀 가게를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처럼 20kg, 10kg, 5kg짜리를 싸놓고 파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500g, 1kg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쌀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 갔다가 올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 쌀이 300g 진공 포장 딱 해서 요 10개를 넣어서 요 박에다가 딱 넣어서 선물을 받아서 왔는데요. 왜 이게 300g인지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우리 2인당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쌀 그램수가 150g.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300g.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충남 도청에서 식미평가를 했습니다. 식미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일본 쌀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쌀 무슨 쌀 있죠? 아끼고쌀. 예? 고시가리. 아끼고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고시가리가 최고 강력적으로 돼 있고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70% 이상이 고시가리 품종이에요. 근데 고시가리가 한 가지 품종이 아니라 고시가리 계속 붙여서 고시가리로 쭉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품종 가지고 고시가리. 그 밥맛 좋은 고시가리보다 제가 가져왔던 중국 그 쌀이 밥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가되 밥맛 쪽, 미집 쪽하고 같이 가준다고 하면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소비자들은 사 먹는 시대입니다.
근데 단맛에 관여하는 요인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되고 질소질비를 적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시기도 적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말릴 때 비율 자체도 높지 않게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줘야 돼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단맛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초등학교 책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은근과 끈기, 근면성실 이거잖아요. 토끼는 가다가 여기서 잠을 잤어요. 거북이가 딱 가다가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자고 있구나 하고 먼저 가서 결승점에 도달했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토끼가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깨웠어요. 토끼야. 고지가 바로 저긴데 네가 왜 자고 있어? 그래서 둘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요. 이제 우리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하나라는 일심동체가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병행사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타리 칠 때 트랙터 뒤에다가 제초제 매달 놓고 뿌리시죠. 거의 매달 놓고 뿌리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제초제를 트랙터 뒤에 매달 놓고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몬스타나 대부분의 약재들은 큰 탕물 상태에서 뿌려줘야 약효가 증진이 되고 그런데 벤조비 사이클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나지마 액상수화제 아십니까? 이 나지마는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줘야지 큰 탕물 상태에서 뿌려줬거든요. 자초방조효과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터 뒤에 매달아놓고 뿌리셔야 될 거와 안 뿌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무조건 매달아놓고 뿌리다 보면 이 큰 탕물 상태에서는 방조효과가 뚝 떨어지는 그런 나지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뚝 떨어져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눈에 이끼나 괴물 발생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문제 없어요. 봉사를 워낙 잘 치니까 뭐 이런 이끼나 괴물이 문제 없겠네요. 아, 있어요? 그럼 대답을 안 하세요. 이끼나 괴물이 발생되는 주 원인은 인산 함량입니다. 인산은 있잖아요. 벼 생육 초기만 반짝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화가 됩니다. 인산이 많아버리면 이끼나 괴물 발생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내 논에 전층 시비를 할 거냐, 표층 시비를 할 거냐 한다면 비료를 뿌리고 우리가 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노타리 치고 나서 그 위에 뿌려버려요. 그게 이제 표층 시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층 시비를 하게 되면 이끼나 괴물이 뜨지 않는데 표층 시비를 하면 2학 후 7일부터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돼서 30일 되면 쫙 깔려버립니다. 저것이 깔려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결줄 발생이 되죠. 또 새끼를 안 쳐버려요. 수량 감소율이 10% 이상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끼나 괴물이 밑에 깔려 있으면요 벼 포기가 묻혀버리는 것도 있지만 햇볕을 받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센터나 기술원에 가시는데 논의 흙은 한 1cm 정도 걷어내고 15cm 정도 되는 깊이로 좀 몇 군데를 팝니다. 몇 군데를 파가지고서 센터나 기술원에 갖다 주면요. 선생님 논에는 유기물이 어떻고 주산 함량이 어떻고 인산 함량이 어떻다는 것이 딱 나와서 어떠한 비료를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가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논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보시다. 그래서 벼 수확이 끝난 다음에 벼 이양하기 전에 가을부터
이양하기처럼 봄 요 시기에 흙을 떠다가 센터나 기술로 따지면 딱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진단을 하도록 시켜요. 종자 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온탕 소독을 하고 또 종자 소독약을 넣죠. 두 가지 다 하시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진짜 키다리뼈에 문제가 되는 포장, 또 내가 이걸 종자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런 포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포장은 한 번만 합니다. 온탕 처리를 하던 아니면 약재 처리를 하던 한 번만 합니다.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온탕 처리를 할 때 여러분 몇 도에 하십니까? 몇 도에 하시죠? 60도. 62.5도로 맞춰주세요. 62.5도로 맞춰주시고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바라기는 한 대고 소독해야 될 종자량은 많으니까 종자를 바닥에다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뚝 떨어져서 소독 효과가 없어요.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 물이 10이면 종자는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2.5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62.5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자를 넣으면 좀 다운이 돼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2.5도로 맞춰주시고 물과 종자의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딱 꺼낸 다음에 반드시 찬물에 넣어줘요. 바닥에 놔버리면 내부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발 딱 담궜다 뜨거 하고 나올 때 온도 몇 도인지 아십니까? 40도. 네? 40도. 예, 40도, 뭐 42.5도. 뜨거워 나오거든요. 근데 60도의 벽실을 씹은다면 어떻습니까? 삶아진다는 생각을 초기에 제가 이 강의를 종자서도 온탕처리를 20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온탕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62도에서 10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종 소독하고자 하는 종자의 수분 함량이 높아버리면 발화력이 뚝 떨어집니다. 14%가 돼줘야 됩니다. 아니래 16%에서는 7분, 19도에서는 1분 경과시 80%밖에 발화력이 안 된다. 수분 함량이 높아버리면 발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식량으로 쓴다든가 뭐 아니면은 수분 함량이 높게 된 보들은 수분 함량이 14%대로 해줘야 발화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대부분의 농가들이 간과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종자 소독을 할 때 30도에서 32도의 물에다가 건종자를 딱 집어넣죠. 그렇게 넣죠.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찬물에 종자를 침지시키세요. 찬물에 종자를 침지시켜서 그늘에 놔두십시오. 뭐 필요에 따라 하루를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놔뒀다가 30도 내지 32도 소독약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틀을 찬물에 담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이틀을 찬물에 담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꽃이 핀 상태에서 균이 들어가는 걸 화기전염이라고 합니다. 그 화기전염은요, 배유라고 해서 거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2도에다가 소독약을 풀어버리면 그 안에까지 나게 침투가 나요. 찬물에 이틀을 담궈놔버리면 수분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을 담궈놨다가 소독약에 넣어버리면 그 안에까지 침투가 돼서 키다리뼈 움직임의 방지 효과가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천을 하시면 되겠고요.
액니 발생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액니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 추경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뭐 한 4월 20일, 25일 때는 봄을 내려오잖아요. 그 시기에 물을 한번 딱 넣었다가 80% 90% 올라왔을 때 뭐 근삼이나 이런 것도 주시고, 야 근삼이 주면 나중에 벼슬 갈 때 문제 안 돼? 이렇게 반문을 하실 텐데요. 근삼이는 토양하고 딱 버리면 용해가 돼요. 또 물을 넣어버리면 용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니가 발생되는 원인에 있어서는 물을 한번 딱 집어넣었다가 이제 물을 빼면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액니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파 재배를 하거나 이양 재배하는 그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직파 재배를 할 적에는 4월 10일 날 논에 물을 넣습니다. 이양 재배를 할 적에는 4월 25일 날 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물을 넣어서 90% 정도 초과됐을 때, 또 5월 5일 기준인데요. 이 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12일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비선택성 제초제를 주시면 이제 서서히 그것이 이제 침투돼서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벼가 출하할 때 필요한 것이 온도, 수분, 산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쉽게 5cm 이상, 20일 이상 배줘버리면 또 형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방법도 발생을 성격히 줄이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에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면요. 저는 제가 이쪽 지역에 올해 저는 이제 가루쌀 아시죠? 가루쌀 제가 농촌진흥청의 전문위원이라 한 이쪽에 제가 강의를 한 10번 정도 올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농민들한테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올해는 비가 늦게 왔잖아요. 7월 말에도 논을 말려버리는데, 자, 7월 말에 논을 말리고 8월 초까지 말려버리면 도복의 안전성이 있어 좋겠죠. 그럼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문제점 없겠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벼는 출수하기 30일 전에가 유수나 발육기라고 합니다. 사람 없이 임신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 시기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영화수가 태화가 될 거예요. 불임이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많은 농민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늦게 오다 보니까 도복되겠네 해가지고 7월 말 8월 상순까지 논을 바짝바짝 그거 말렸지. 그렇죠. 근데 이 속으로는 벼들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수가 점점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적어도 출수 30일 전에는 논에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한번 넣어주고 물이 서서히 말라서 한 3일 정도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을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 낙수를 7월 말 8월 상순까지 한다는 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개미와 배짱이. 우리 책에 보면은 개미가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돌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춥고 배고파서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선생님, 개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너는 놀았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배짱이 고개 푹 숙이고 눈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공부를 잘하셨네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십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받게? 배짱이가 찾아가 문을 딱 두들기니까 개미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네가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즐겁게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긴긴 겨울밤을 개미는 음식을 만들고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 긴 겨울밤을 서로 즐겁게 지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됐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일사병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배짱이는 나무에서 노래 부르다가 피디한테 피격돼갖고 판 하나 안 돼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임용 씨가 노래 한 번 나가면 얼마 버는지 아세요? 3천만 원은 뭐 다른 사람들 얘기고 보통 뭐 1억씩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만 하지만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즐기시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또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시고 나를 위한 삶을 사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병 걸려서 다만 손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은 화기전염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100% 방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기전염에 의한 감염된 것이 거의 40% 이상이 그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앙평, 삼광, 남평, 미소차는 피다이병이 굉장히 강해요. 피다이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착독을 별로 안 해도 피다이병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하는 신동진이나 참동진이나 새일미, 새총 이런 것들은 피다이병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도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지 마시고 물과 중재비는 10대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를 일찍 했을 때와 늦게 했을 때의 차이점 본다고 하시면 일찍 하는 것이 좋죠. 이항시. 네, 이항시 일찍 해야 좋죠. 너무나 빨리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떻게 심종을 하냐면요. A, B, C, D라는 부락이 있다고 치면 A 부락에서 야, 최순애 너 심종했대야? 어? 그래 우리도 빨리 해야지 하고서 한 사람이 심종을 하면 따라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굉장히 심종을 빨리 해버려요. 자, 심종을 빨리 해서 이양을 일찍 했을 때 수량이 더 나오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일찍 하면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네? 난 다 했는데 그거 하나는 장점이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5년도에는 호남 지역 평야지에 이항시가 6월 있습니다. 근데 18일에는 일주일 정도 뒤로 늦춰졌습니다. 온난화에 의해서 점차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항시를 뒤로 늦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좀 더 빨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항시를 일찍 했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살펴볼 것 같거든요. 이항시 일찍 하면 아까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변은 출수하고 나서 40일 내지 50일 동안의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2도가 가장 적정 온도입니다. 근데 이항시기를 일찍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35도 온도 나가는 거 같아요. 그렇게 온도가 높아버리면 걔네들이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다 보니까 심부백이 발생이 되고 원이 발생이 돼요. 또 우리가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 쌀의 단백질량이 높아져 버리는데 일찍 이항할수록 단백질량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쌀 수량이 그러면 높아질 것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쌀 수량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벼는 출수하고 나서 5 내지 7일이면 쌀알의 길이가 완성이 되고 12 내지 14일이면 폭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일까지 직선적으로 천리쭉 무게가 증가가 됐다가 35일 정점으로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온도가 높은 27도에서는 10일 동안의 쌀알의 천리중이 크죠. 초기에는 큰데 갈수록 떨어져버립니다. 21도에서가 오히려 더 커버립니다. 자, 27도에서는 16배 동안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찍 이양할수록 수량이 커요. 16백이나 동안이 발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품이 더 떨어져요. 또 천리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수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단맛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일교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양 시기를 더 늦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벼를 여러분이 재배할 때 출수기는 보통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출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품종들은 출수기가 며칠입니까? 일반적인 품종들은 8월 15일, 17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은 출수기가 8월 21일에서 27일까지 뒤로 쫙 늦어요. 그 얘기는 고온에서 등수기 되면 단맛이 없기 때문에 출수기 자체를 뒤로 늦춰서 단맛을 좋게 하기 위한 품종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생종 단맛 좋습니까? 안 좋죠. 그 이유가 고온에 있었죠. 일찍 양하면 단맛도 나빠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쌀 품위도 그렇고 실미치도 차이가 납니다. 실미치는 높을수록 좋아요.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제가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일찍 이양할수록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5월 상순과 5월 하순 잡초 발생량을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5월 상순에 하는 것보다 5월 하순에 하는 것이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이 줄어버립니다. 6월달 하게 되면 더 잡초 발생량이 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종자에 딱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못자리 시기를 저는 15일 뒤로 늦춰버렸어요. 못자리 시기를 15일 늦췄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거기 원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원종장 못자리 안 합니까?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원종장이 못자리 해야 우리가 못자리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종장이 언제 못자리 하나를 주시합니다. 아 원종장 못자리 하네 합시다 하는데 제가 가자마자 15일 뒤로 딱 늦췄더니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근데 지금 이양 시기를 일찍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양을 일찍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양 시기를 일찍 할수록 과거에는 키달병이나 이런 쪽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뜸모나 잔류병 발생됩니다. 과거에 이제 보온절충 못자리 쪽에서 문제가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직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부직포 쪽에서는 키달병 발생도 현격히 적고 뜸모 발생도 적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일찍 침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4월달, 여러분 4월 말에도 온도가 3도, 4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못자리를 일찍 한 사람들은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냉해를 받죠. 또 주야가 온도차가 크니까 잔류병 발생합니다. 뜸모 발생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못자리의 부직포 규격이 40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40g만 알고 일찍 이양한 사람이 40g을 덮어버립니다. 자, 여름에는 좀 얇은 이불을 덮고 이불을 안 덮어도 되지만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못자리를 일찍 했다고 치면
부직포 규격도 두꺼운 걸 해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어요. 40g 넘는 한 똑같이 해버립니다. 뭐 잔류편이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해버리면 너무 잔류편이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점이에요. 20%해서 일찍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가 실험한 겁니다. 실험을 했을 때 5월 상순보다 하순에 잡초 발생이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찍 양해서 노타리를 칠 때 제초제 주죠. 자, 노타리 칠 때 제초제 주면 모든 잡초가 어느 정도 방제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네? 약 어느 약 효과는 좀 효과는 없어요. 단연생 잡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단연생 잡초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연생 잡초는 그 시기에 올라오지 않아요. 피는 추가소요 적상도가 60도라 여러분들이 썰어지나고 2, 3일이면 올라오는데 초기 제초제는 발화를 못 시키게 하거나 0.5년만 잡아줘요. 그게 문제가 없지만 단연생 잡초는 제가 조사를 한 거 보면 올바른게 411도입니다. 벚꽃 170다, 160. 얘네들 썰어지할 때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양한 논에서는 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잡초 발생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양 시기를 좀 더 옆에 농가에서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파종량을 많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적게 하는 것이 좋은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파종량을 상자당 200에서 250g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기당 5kg, 300평당 7kg를 여러분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자당 200 내지 250g을 뿌릴까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뿌려요? 결주 때문에 결출을 안 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종량을 많게 뿌리고 있는데 파종량을 많게 뿌려버리면 제가 원종장에 있을 때 딱 가니까 원종장에서는 300평당 4kg의 종자가 옵니다. 300평당 4kg 종자가 오는데 그 종자 중에서도 제가 염수는 했거든요. 전년도의 기상 조건이 나빴을 경우에는 옥종 종자라도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떠요? 예, 복종 종자인데 예, 떠요. 몇 프로 떠요? 옆으로 버리면 또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기상이 나빴었던 해는 25%. 제가 4kg 종자를 받아가지고 염수해보니까 1kg가 떠서 날아간 거예요. 3kg 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거 못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그래서 파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250g 파종에서는 이양 와서 뭐가 축축 늘어져요. 특히 물 깊은 곳에서는 잠겨서 죽어요. 근데 파종량을 적게 해버리면 걔네들이 뭐가 튼튼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300평당 5kg만 있습니다. 또 상관벼 같은 경우는 4kg만 있습니다. 근데 파종량을 많이 해서 결주가 안 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 저는 싹이 먼저 날까요? 뿌리가 먼저 날까요? 뿌리가 먼저 나요? 뿌리 먼저. 선생님. 우리가 먼저 싹이 먼저 나지. 싹이 먼저 나시는 분. 싹이 먼저 나지. 뿌리 아무나 뿌립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별은요 산소가 충분하면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싹이 먼저 나와요. 이 뿌리는 끊어져도 또 올라오지만 산소가 부족해 버리면 싹이 올라와서 끊어져 버리면 종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뽀글뽀글 깊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산소 공급을 해서 뿌리가 먼저 무작정 그걸 왜 하나 이게 아니라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기가 없다 했을 경우는 물좀 자주 갈아주시고 또 금붕어 키울 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싹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잡는 거하고 적게 잡는 거하고 여기 4분 나뉘신 분한테 음료수 늑잔 놓고 드십시오 하면 4분에 한 잔씩 딱 나눠 먹는데 여기 한 10분 나뉘신 분한테 음료수 늑잔 놓고 드라고 어떡합니까? 조합장님이 할 거예요. 아이, 드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사모님은 아이, 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요. 근데 별은 양보. 그렇지. 내 포기를 심었을 때 비료를 4알만 떨어뜨려도 얘네들 하나씩 먹어. 근데 10개 심어놓고 비료 4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양보가 없이 비료를 흡수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새끼를 쳐야 되는데 양분을 흡수해서 키큰 쪼아만 하거든요. 자, 내 포기를 심고 비료를 4알 줬을 경우는 하나씩 먹지만 10개를 심어놓고 4알 떨어뜨리면 모자르잖아요. 비료를 더 줘야 되고 나중에 과범문 돼가지고 문고병이라든가 흉발생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원줄기에서는 벼알이 작게 달립니다. 그 옆에 새끼 치는 것이 더 많이 달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줄기에서 80개가 달린다고 치면 새끼 친 거에서는 100개, 그 옆에 새끼 친 건 100씩 달립니다. 그래서 포기수를 적게 해야 비료도 적게 해주고 수량도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20개의 포기를 심으면 20개 이상이 올라오지만 거기에 달리는 것들은 한 60알 정도로 뚝 떨어져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료 사용량, 사람하고 똑같이 비료 사용량도 더 많아지고 병발생, 춘발생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포기당 3분 심은 것에서 3개 친 것들이 더 많이 떠요. 9개 심은 거에서는 3개 친 것이 적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벼 농사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죠. 자, 이것은 5번을 심었겠습니까? 7번을 심었겠습니까? 10번을 심었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씩 심는 거예요. 한 번씩. 이게 원원종이거든요. 원원종인데 이 달리는 것들이 150알 이상씩 170, 200까지 달리는데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수를 10개씩 포기수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저희 원종장에 종자 4kg, 300병 받은 걸 가지고 염순에서 2kg가 날아갔다 했잖아요. 3kg를 가지고서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했는데 결주도 있고 근데 한두 개씩 심어줬어요. 이걸 딱 심어놓으니까 농가에서 와서 딱 보더니 그런 얘기 어허 원종장 심어놓은 거 대가리 안 나네. 딱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 나수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워낙 보면은 개가리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좋네. 이렇게 해서 가을에 이삭이 추수될 적에는 나도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따라오죠. 파종량을 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파종량을 줄여서 300평당 신동진대로 5kg를 뿌려버리면 나중에 이양할 때 보면 옆에 논은 새파랗거든요. 잔디 맞죠? 새파란데 내 논에 보면은 이거 군데군데 결주도 있고 아이씨 뭐야 이거 괜히 이거 만들었나 아이씨 하고 속으로 찝찝한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어떻게 그래 병사를 어떻게 저렇게 했디야 오래 아이고 저 병사 저 다 망했네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이씨 괜히 만들었나 하고 집에 딱 오면 사모님이 당신은 말이야 모짜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올해 농사를 이렇게 해망했다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시끄러! 딱 하고 이제 가서 막걸리 한 잔 탁 먹고 누우면 천장에 겨주 빵빵빵빵 뚫리는데 한 달 소갈이 이렇게 네, 망서. 근데 좀 변수를 적게 잡으세요. 200g, 250g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변수를 적게 잡아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분수를 하나 심은 거하고 13개 심은 거하고 수량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3, 4번, 3, 5번을 얘기하잖아. 요 시기에 요 5번 정도 이내 식리나 아니면 수량이나 이런 데는 자, 할머니와 은행장 얘기해요. 조합장님 저기 뭐요? 은행에 가면 VIP실 있죠? 네, VIP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VIP 다른 거 아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거기는 뭐 몇십억 산다스러운게 보이시는데 은행에 가면요 VIP실 딱 먹을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4천만 원씩 저금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금을 하니까 우리 지원장님이 불렀어요. 직원을. 자, 저기 할머니 VIP실 모셔. 그래서 VIP실 할머니가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혹시 건물 갖고 계세요? 아니 나 건물 없어요. 그러면 땅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야 땅도 없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따박따박 일주일에 4천만 원씩 저금하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내기해서 돈 벌어. 왜 지원장 나랑 내기 한번 할래? 아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제가 내기를 할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점장 불알이 몇 쪽? 사모님 불알이 몇 쪽이죠? 불알이 몇 쪽이죠? 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몇 쪽이에요? 몇 쪽이요? 아이고 주무시다가 더 잘하시네. 자 그러면 내기를 하겠습니까? 내기 하겠어요? 못하죠. 하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여기 보면 특히 대학생들도 안 한다. 우리 지원장은 하실 거예요. 조합장님 조합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조합장님이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50 평생 동안 있으면서 세 쪽이 되거나 한 쪽이 된 적은 없으니까 하겠다. 선생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두 쪽이면 4천만 원 주고 아니 4천만 원 받는 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조합장님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누웠어요. 딱 잠자를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이 저런 돈이 아니거든요. 뭐 조합장한테는 껌값일 테지만 4천만 원 좋은 돈 아닌데 하고 어떻게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 딱 확인. 됐어 하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니까 확인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하던 게 4번 5번 나오고 근무하고 일하다가도 확인하고 됐어 했는데 마지막 오늘 목요일인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됐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온다고 한 시간이 12시인데 11시 55분 자 5분이 남으면 5분 안에 뭐 좋아? 선생님 5분 남았어요. 4천만 원 내기 하셨으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검토를 해보고 쭉.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군대 갔다 오십니다. 딱 5분 남기면 화장실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됐어! 딱 하고서 이제 자리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개종시계가 땡 하고 12시를 가르치. 그러니까 은행문이 쫙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양옆에 007 가방을 든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고 지원장! 준비됐어! 딱 하니까 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네! 준비됐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성큼성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해야죠. 할머니가 성큼성큼 와서 조합장님 불알을 탁 만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 딱 돌아보고 봤지? 내가 지점장 불알 만졌어. 4천만 원씩인데 할머니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은행에 가면 지점장 불알 만질 수도 있다.
아이고 할머니 노망 났어. 아이고 어깨 미쳐야지. 그런데 내가 지점장 불화를 맞으는데 지점장이 화를 내거나 승질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4천만 원은 우리 조합장님 드리고 우리 선생님 드리고 4천만 원 처분했다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세쪽된 적 있어요? 왜 내기를 안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내기를 해서 우리 선생님 돈 벌으실 겁니다.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변은 있잖아요. 벼 생육 기간을 통해서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벼는 물이 필요한 시기가 100%로 나오죠. 그러니까 추수 30일 전에 일단 물은 넣어줘야 돼요. 사람을 임신하는 그 시기에 유수분화 발육기, 유수분화하는 시기에 일단 물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출수 한 15일 정도 이때 남겨놓고 그럼 물을 시켜요. 그러면 배가 불룩불룩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 시기 때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벼를 갖다 이양하고 나서 차근 뿌리 내는 시기 5 내지 7일 그 시기 때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나머지 시기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나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과거에 중간 나수 언제 했습니까? 이양 30, 50일 한 거 기억나시는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능청에서는 출수 40일 전 이양하고 40일 이후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나수는 30일에서 35일 사이에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올해 사진인데요. 이 농가는 5월 15일 날 이양을 했습니다. 5월 15일 날 이양했는데 6월 24일이니까 이양하고 40일 됐을 때 포장 상태고요. 이 벼는 똑같은 품종을 논을 가운데 구획을 둬서 10일 차이로 됐습니다. 이양은 30일. 자, 이 논 중간 납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 논 중간 납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히 빼지. 좀 일러요. 이 시기에 중간 납수를 해야 돼요. 중간 납수는요. 품종에 따라 틀리고 이양 시기에 따라 틀리고 그의 기상에 따라 틀리지만 오늘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분호를 많이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중간 납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것은 40일 된 거고 요건 30일 된 건데요. 다품별은 당연히 30일에 해주면 되지만 지금 미호벼 봤겠네요. 이쪽에 미호벼입니다. 미호벼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라 한 35일이나 더 있어야 되지만 이 다품벼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해줘야 됩니다. 그의 기상 조건, 품종, 양 시기 이런 것 따라 차이 나는데 만약에 이 시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가서 벼포기 세보면 30개, 40개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 이 사고 나오구나. 이 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15개에서 18개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좀 더 하다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장마철하고 겨울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중간 납수를 못하기 때문에 7월 하순과 8월 상순까지 중간 납수는 일찍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납수를 어느 며칠 동안 해야 되느냐? 사양토 같은 경우는 5일이나 7일 해줘도 되지만 점진토 같은 경우에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눈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거죠. 근데 바닥에 괜히 쫙쫙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중간 납수를 왜 하십니까? 중간 납수 하는 목적이 뭐죠? 건실을 깊히고 뿌리 한성분부터 도루방지 맞습니다. 중간 납수를 통해 가지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죠.
땅속으로. 왜냐면요, 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우리 선생님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막 술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먹고 마음대로 썼지만 결혼하고서는 나를 위해 못 쓰잖아요. 가족을 위해 썼잖아요. 그죠? 다 뺏겨져 통장. 그러십니다. 그래서 벼도 마찬가지로 이양하고 나서는 지상부와 뿌리의 비율이 35% 비율이 됩니다. 근데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이삭이 생기면은요, 뿌리 쪽으로 하나도 뒤쪽으로만 가요. 우리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뿌리에 더 생장 자체가 거의 없고 물을 담아놓기 때문에 화는 상태가 되니까 뿌리가 약해져. 나중에 벼가 출수하고 나서 이때는 지상부의 비율이 93%고 뿌리 비율이 7%. 중간 낙수를 통해서 논을 말림으로써 뿌리가 먹고 살아야겠다고 깊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 시기에 뿌리를 못 키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못 키워요. 또 비료기 많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비료기 많은 것들이 탈출돼서 날아가 버리고 또 이제 절간이 짧아져요. 절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중간 낙수를 통해 가지고 도복도 방지하고 뿌리도 깊게 내려가고 또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 산소 공급을 받아도 벼가 튼튼해져야 그 다음부터 물을 잠수시켜도 벼가 활력을 찾고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7월달 가서 중간 낙수 해버리면 장마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올같이 8월달까지 중간 낙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중간 낙수는 아까 상태 정도 되면 일찍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 낙수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 낙수를 제대로 안 하면 도복이 되거든요. 도복이 되면 판매하기도 어렵고 수확자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너무 일찍 중간 낙수 하면 잡초 발생이 좀 많아지는 문제점하고 또 새끼를 많이 안 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적어도 30일부터 내년의 상태에 따라서 폭이 버무려서 중간 낙수를 30일, 35일, 40일까지 안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40일 이후에 해버리면 장마철과 붙이기 때문에 못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출수 30일 전 사람 임신한 것처럼 영화수가 생기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그 시기에 중간 낙수를 해버리면 벼가 수확이 감소가 돼요. 날라간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복경감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다 보시면 여러분들 도복경감제 처리해 보셨어요? 도복경감제를 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아니요 많이 해줘요. 지자체별로 도복경감제를 많이 줘버리거든요. 자, 도복경감제는 진짜 도복이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럴 경우만 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복경감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도복경감제에 들어있는 것들이 한 8가지 도복경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복경감제가 거의 생장균제와 같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과거에는 중간 낙수를 2번 했습니다. 이양하고 30일, 50일 2번 했지만 지금 이제 2번 안 하고 1번만 하잖아요. 이 도복경감제를 안 주거나 또 아니면은 중간 낙수를 갖다가 철제만 해도 도복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삭거름 주는 시기만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도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집화재배에서 상시 담배벌을 키가 커버립니다. 키가 크면 도복에 문제점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도복경감제하고 마이크로라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 주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 성분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도복경감제를 주니까
키가 10cm 이상 작아졌어요. 야, 도복경감제 주니까 키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10cm 이상. 그래서 도복에 반전성이 있어요. 그럼 도복경감제를 줘야 될까요? 안 줘요? 왜 도복경제를 줘야 될까요? 좋죠. 소화기 왜 떨어져요? 키타주 같은 거는 외병도 되고 도복도 되고 예. 그런 건 좀 효과적이다.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복경감제를 주게 되면 키가 10cm 이상 작아지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진 거에 비례해서 이삭액이 같이 줄어요. 도복경감제를 주면 키가 줄은 만큼 이삭액이도 같이 줄어들어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무처리에 비해서 수량이 뚝뚝뚝 떨어져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비비풀이나 보너스나 이런 것들도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이절간 쪽에 이상 목 마디 쪽에 대한 절간 효과가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버리면 이삭으로 이삭이 추출하지 못해 나오지 못해버려요. 어쨌든 도복경감제를 수량이 떨어져버려요. 문제죠. 그래서 자극적이면 도복경감제 관련된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라이스를 주게 돼 버리니까 키는 거의 안 잡아져요. 근데 수량은 더 높고 볏대가 튼튼해져 굵어지더라고요. 쌀알의 청입증도 증가가 돼서 마이크로라이스 쪽에 주게 되니까 수량적인 측면이나 천연축이나 도복 쪽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복경감제를 가급적이면 진짜 도복대 이런 경우에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주산질비를 준다든가 중간 낙수를 한다든가 질소질비를 적게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도복경감제를 만드는 쪽으로 해야 되고 도복경감제를 준다고 하면은 혼용해서는 안 돼요. 도복경감제 다 하나만 따로 주시죠. 마이크로라이스 주면은 마이크로라이스 쪽에서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이 마이크로라이스를 윗거름이나 새끼 칠거름, 이삭거름 그 세 시 중에 한 번만 줘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산질비료를 우리가 45,000원씩, 40,000원씩 팔지만 이 주산질비료가 시바로당 100만 원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우리가 질소질비료라고 생각하지만 질소질비료가 아니라 주산지 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이스 분들은 옛날에 주산지 비료를 가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잘못해서 텁썩 엎지르잖아요. 엎지르면 거기는 어때요? 노랗죠. 벼가 안 크고. 이 기량작용을 합니다. 질소질 비료의 흡수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이 주산질 비료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뷔페에 가서 음식 먹을 때 막 고기 있으면 야 이거 맛있는 거다 막 먹잖아요. 과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산은 벼가 질소질 비료를 딱 먹으면 야 그만 먹어 딱 제재를 해요. 그래서 벼대가 튼튼해져 버리고 쌀알의 천리축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산질 비료가 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수량도 증대시킬 수 있고 더욱더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5,000원 이렇게 받고 파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주산을 보면 우리나라 논의 주산이 70% 이상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논의 주산 함량의 적정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양 검증을 하면 내 논의 주산 함량이 어떤가 다 나오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토양 검증을 하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12단을 정량을 주고 중간 낙수하고 이삭거름을 출수 15일 전에 주고 주산진을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삭거름을 시험할 때 이삭거름을 출수 25일 전에 줄 것이냐 15일 전에 줄 것이냐
자, 25일 전에 주는 게 수당이 더 많겠습니까? 15일 전에 주는 게 수당이 더 많겠습니까? 15일 전에 주라고 예? 수량이 수량? 예. 15일 전에 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조건 15일 아니라 내가 재배한 포장의 벼가 도복의 안전성이 있는 품종이면 당연히 25일 전에 25일 전에 주게 되면 벼 알수가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험한 데이터,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실험한 데이터에 따라서 틀리지만 제가 실험한 나 중에서는 25일 주는 것이 그래도 수량이 조금 더 나온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5일 전에 주게 되면은 벼 알수가 많아지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시각 그거 같습니다. 도복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도복에 약한 분녀들은 15일 전에 줘요. 자, 벼의 마디가 몇 마디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안 줘봤어요? 농사 몇 년 경력이십니까? 마디를 못 씌워보고 벼의 마디가 몇 마디인지 아세요? 5마디. 선생님 몇 마디예요? 벼의 마디는요 20마디가 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이 5개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5개고 땅속에 미분화된 게 또 엄청나게 막 촘촘촘촘돼 있어요. 그래서 20마디 이렇게 되는데 도복과 연관된 것이 4절간, 5절간, 3절간 순으로 도복과 연관이 됐어요. 근데 요건 이삭걸음 주는 시기와 딱 맞물려 있는. 자, 그래서 출수 30일, 과거에는 이삭걸음을 출수 30일 전에 주라고 했어요. 그죠? 30일 전에 주게 되면 이 이삭 쪽에 벼알이 많아지는 반면에 이 4절간 이쪽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5일 전에 주게 되버리면 지금 3절간 이삭걸음을 주면 4절과 5절간이 도복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찍 줄수록 이 4절간, 3절간 이쪽에 문제죠. 여러분들이 25일 전에 주는 것은 3절간을 길게 해주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15일 전에 주는 것은 1절간 쪽에 나오는 거죠. 도복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도복이 우려된다 했을 경우는 출수 15일 전. 자, 장엽이 몇 엽일 때 주라고 했죠? 아이고, 저는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셨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 가서 야, 그때 무슨 얘기했지?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출수 15일 전에 주게 되는 것은 1절간 쪽으로 가야 되는 도복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 포장의 벼의 상태에 따라서 이삭걸음을 출수 25일 전에 줄 것이냐 15일 전에 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자 보면은 벼의 품종의 출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걸음을 15일 전에 줄 것이냐 25일 전에 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유수 진단하는 방법 이런 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센터나 기술센터에서 어느 시기가 이삭걸음 어떤 분들이 주는 시기입니다 할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단 내 눈의 포장 상태에 봐서 도복이 약한 건지 강한 건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내 벼의 출수기가 어느 시기인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신동기비 같은 건 8월 14일이잖아요. 출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고요. 또 도복에 약한 품종들 삼광교 같은 경우는 출수 15일 전이면 엽이 3엽이 나오고 장엽이 3엽이 나오고 4엽이 나올 때 주는 거잖아. 그 시기에 벼를 잘라보면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큼 1.5cm 자랐을 때가 그때가 또 출수 15일 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사고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수 25일과 15일 중에 어떤 것이 수량이 많은가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경향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일 준 거와 15일 준 거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이 포장 도복에서 차이가 납니다. 25일 중도에서는 45도 벼가 이렇게 엎어지는 반면에 15일 중도에서는 그냥 빳빳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5일 중도와 15일 중도의 포장 도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장의 상태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이사크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또 15일 주는 것이 수량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25일 전에 주게 되면 병활수는 많아지지만 쌀알의 철립종이나 이런 것들은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것이 또 철립종이 많이 나가고 실험한 데이터에 따라서 틀립니다. 데이터가 틀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도복에 강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25일 그 전에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도복에 약한 것들은 15일 전에 주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는 25일 전에 주는 것이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해서 이사크름을 주었을 때 15일 전에 준 거와 25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도복 쪽에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크름은 25일과 15일 전에 줘야 되고 또 너무 과부무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를 주지 말아요. 염화가리만 주시고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되면 벼는요 여러분들이 밑거름으로 질소질 비료를 주잖아요. 그건 질소 이온율이 20% 이하만 비료 이온율이 20% 이하예요. 근데 이사크름으로 줬을 때 이온율은 60% 이상입니다. 많이 돼요. 과부무가 됐다고 해서 이사크름을 안 주어버리면 벼집니다. 이사크름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도복에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사크름을 뒤로 늦춰서 주시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염화가리 주시고 지금 되게 한 번만 주잖아요. 힘을 때. 네,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단 한 번 비료에 대한 농가의 반응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70% 이상의 만족을 합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 비료 주기면 초기에만 왕창 올라왔거든요. 비료가. 그랬다가 금방 노란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코팅한 것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크름을 다시 줘야 돼. 한 번. 원래는 안 줘도 되죠. 안 주는 거죠. 한 번만 줘요. 근데 이제 올 같은 경우에 기온이 너무 높고 벼가 무기호흡을 해버리니까 좀 비료기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서 그 회장님은 전면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좀 비료기가 좀 딸리는. 지금 아무만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아빠의 청춘 이 노래 아시는 분? 저까지. 예, 노래 나오시죠. 노래 하시죠. 자, 여러분들 다 바꾸시면 하세요. 화이팅! 자, 박수 치시죠. 이 세상에 조그만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이나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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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황소고집 부리다가 금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숨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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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감사합니다. 도학장님이 노래하셔갖고 도학장 나되는 것 같아요. 네, 잘하세요. 해주시겠습니다. 박수!